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 주관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 진로진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는 영상입니다. 저는 약 1시간 조금 넘게 진로와 입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직접 뵐 수는 없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진원에서 진로진학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권인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족들과 만나뵌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마치 짠 듯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진학과 관련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뭐 이 이야기는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진로의 선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에 따라서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부터 대입을 위한 여러 전형들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학부모, 특히 엄마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고 함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어요. 22년, 25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다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24년도에 내년부터 이제 3월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것이 26년까지 25년에 1학년부터 4학년, 26년부터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모두에게 이제 적용이 되시겠는 거고요. 중학교 개정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25년부터 이제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시니까 27년에는 중학교 1학년, 3학년까지 모두 적용되고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25년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27년 3월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자녀가 중고등학생들이실 거라고 판단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중학교 2학년 자녀부터 큰 변화의 시기가 도래됐다. 또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또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큰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능력 자체가 조금 고차원적으로 그것을 함양할 수 있도록 키우는 탐구 중심의 학습과 그다음에 각각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융합하고 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문제 해결형 학습들을 조금 더 강조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전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주도적인 능동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과 내 환경들, 내 현재와 나의 주변들을 바꾸고 그것과 관련해서 변화시키는 힘들을 갖는 삶과 연계한 트랜스퍼라고 하는 전의를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2022 교육과정에 대한 현재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방식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업 방식, 수행평가, 학생부 기록 등등이 이런 변화 방향에 맞춰서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시겠죠. 멋있긴 한데 좀 어려우신가요? 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깊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누시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에서 설명드리는 이 도읍 시기를 잠깐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이스터와 특성화고는 어때요? 이미 시행 중이죠. 그죠?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 올해의 기점들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죠. 자, 일반계고하고 다르게 우리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성화고는 어때요? 처음부터 입학할 때 학과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학교 시기에 자신의 특성과 적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기는 어렵고요. 또한 학과에 대한 정보 자체도 그렇게 충분히 탐색하고 들어가고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성화고 입학 후에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선택들을 또다시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죠. 특히 이제 마이스터와 특성화고는 총 198학점을 이수해야만 이제 졸업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졸업 학점 내에 다른 학과 수업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택권을 학생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또 이 선택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일부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약간 자율 전공의 개념인 거죠.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하고 공부를 한 후에 2학년 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 특히 마이스터고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학교와 학교에서 이 개정 교육 과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그 학과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일반고를 진학하려고 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되는 2028학년도 대입방안 발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7학년도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4년 예고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4년 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입의 방향성은 공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면서 구체적으로 발표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종 마감 모집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해 주시면 그 즈음쯤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대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때 모집 요강 혹은 입시 요강이라고 불리는 요 서류 자체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십시오 라는 안내들을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은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각 학교,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도 가능하시죠. 그죠? 그런데 아직 저는 모든 대학에 어떤 대학을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검색창에 어디가 라고 치시면 되시고요. 여기 자막에 어디가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대비, 수시, 정시 변경 사항들, 경쟁률, 통계 그래프 이런 다양한 이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주 큰 맘 먹고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 분량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생소한 단어 자체가 아마 굉장히 많으셔서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말씀드려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그중에 우리 자녀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은 10페이지 이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모집 요강을 보는 방법들을 잠깐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실습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모집 인원.
내가 목표로 하는, 우리 자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희망학과에 모집 인원 몇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전형 유형.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입시의 전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분리할 수 있죠. 뭐랑 뭐? 이제 수시와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고 고등학교의 기준으로 본다면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 우리 교과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논술전형, 기회균등전형, 농어촌전형, 특기자전형, 뭐 실기전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한 이름들 정도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일반 재학생인 경우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또 수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에 대한 전형들은 조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니 거죠. 학생부 교과전형인 경우에는 그죠?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자체가 중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 워낙들 많이들 아마 들어보신 전형 이름이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박사장관 등이 참고해서 학교생활부 비교과도 함께 고려해서 교과나 면접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평가 방법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하실 부분들이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죠? 자신이 뭐 그런 전형을 선택했다고 해서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자체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문화 전형들이 모든 학교에서 다 진행되시는 거 아닌 거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지원 자격에 포함되어 있는가? 또 혹은 특성화고 졸업생들 혹은 뭐 중간에 학교에 검정고시로 지원하는 학생들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으로 이제 고려되셔야 되는 방법이신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전형 방법에 대한 어떻게 선발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형 요소별로 배점과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시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죠? 대학에서는 수시 합격자들을 조금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저한의 수능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우리가 뭐라고 흔히들 최저, 수능 최저, 최저합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것을 이제 합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죠.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이 두 개 영역 합이 5다. 그러면 한 과목을 2등급, 다른 한 과목을 3등급 이렇게 해서 합을 5로 맞추시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합이 5다 그러면 한 과목은 1, 뭐 한 과목은 4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마찬가지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수능 학력 최저 학력 기준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합이 얼마 정도의 기준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시겠죠. 그리고 입시를 코앞에 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들을 통해서 그 최저합들을 잘 맞추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늠하셔야 되실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들은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또 하나, 만약에 최저를 못 맞추셨어요. 그런데 합격자 수가 모집 인원에 대해서 미달됐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못 맞추시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나 전형 방법에 대한 일자 이런 것들은 조금 긴급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셔야 되실 것 같죠. 자, 여기까지 잠깐 설명드렸는데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시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간단한 명칭, 간단한
제목 정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담당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들을 받으셔도 괜찮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자녀분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신 경우에는 아마 과목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상의하실 일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고교 학점제 이름 정도, 명칭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익 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정의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리해 드렸어요. 자, 여기서 과목 선택은 언제 하게 될까요? 네.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2학년들은 고등학교 처음 입학한 1학년들은 모두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들을 듣게 되죠. 그러면 시간표가 모두 동일하겠죠. 자, 2학년부터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 1학년 시기에 대부분 1학기 정도를 지난 시점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까요? 그죠?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교과서나 교실, 담당 교사 등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는 평가가 되겠죠? 우리가 192학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만약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졸업을 유예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은 지금처럼만 잘하면 그럴 일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뭘 자꾸 바꾸고 뭐 새로운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도 뭐 이거는 비단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 모두 다 안고 있는 다들 똑같은 고민이신 것 같으세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미래 사회가 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학습에 대한 써먹을 수 있는 기간, 유통기한 자체도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점 많이 듣는 이야기, 직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즘 뭐 거의 뭐 누구든지 듣게 되는, 누구든지 접하게 되는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의 엄청난 발달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그것과 관련되는 역량들, 정리된 그 역량들을 가지고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미래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미래에 살아갈 힘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된 자세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각 단계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요머크아에서 그림을 그려봐 드렸어요. 우리 3단계 전에 보시면 진로 학업 설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이런 현실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언제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가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희망 계열 혹은 학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 주시고, 자, 나는 이런 직업, 이런 학과를 갈 거야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유사학과 또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대학에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또는 졸업 후나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도가 조금 있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 자신이 우리 이제 자녀분들 자체가 특기 적성들을 객관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할 때 즐거워하는지 자체를 파악하고 있으셔야 즐겁게 학업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고등학교 생활들 자체가 많이 힘들고요. 과거처럼 주어진 시간표대로 주어진 과제, 주어진 시간만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자녀들을 잘 관찰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잘하는 특기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관찰해 주실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진로 지도를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렵죠? 자,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고등학생이어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우선 학점과 단위에 대한 구분 자체가 학점이라고 사용하고 단위라고 수용하는 그 자체가 차이가 보이실 거고요. 이수 학점과 단위가 또 다르죠. 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를 덜 하고 일찍 집으로 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업 일수 내에 유연화 교육과정이라 라고 해서 204단위에서 129학점으로 적정적인 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16+1 교과 수업을 16차시 진행하고 한 차시는 재량, 학교 재량에 따라서 재량 수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서 교과 수업 또는 학생의 진로 적성, 학습 수준에 따른 뭐 맞춤형 교육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학교마다 수업이 조금 더 유연화되어 있고 특색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고등학교 설명회 등 고등학교에 의해서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시는 곳을 참가해 주셨던 학부모님들은 와닿으실 거예요.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화되어 있는 특색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각 고등학교의 선택 시 이런 부분들이 참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 선택과 내신 산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2015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 과목을 배우죠. 그죠? 그다음에 사회와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모든 과목이 인문사회, 과학에 대해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교 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교과를 선택하고 관련 전문 교과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교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교과 영역. 교과 영역 우리가 교과서로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시는 과목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과는 예전에는 그죠? 특성화고 혹은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학교가 따로 지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보통 교과이신 경우에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공통 과목 모두 다가 듣는 과목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 뭐가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네, 한국사,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등이 공통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는 문이과 구분 없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추가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달라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여기 목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진로, 융합. 자, 여기서 융합 선택 과목은 예전에 특목고에서 배웠던 전문교과 1회 과목들이 일부 융합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예전에 특목고에서 배웠던 일부 과목들을 배우실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 대한 화살표나 방향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아마도 중학교 2학년 이하 있는 친구들은 계속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표와 관련된 설명들을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본적인 개념들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조금 과목의 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과목 뭐예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목 있죠? 그 과목, 공통과목은 뭐뭐가 제공이 돼요? 원점수 뭐예요? 이 친구가 시험 성적을 봤을 때 받게 되는 기본 원래 되는 점수 또는 성취도 5단계의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표 보시는 거 보시죠. 그러면 지금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됩니다.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렵죠? 자, 요 개념 자체는 조금만 이해하고 계시면 자, 중간에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라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 혹시 이제 연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Z점수 뭐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Z점수 계산이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도 9등급이라고 하는 석차 등급이 있기 때문에 상대 평가는 가능하시게 되시는 거죠. 자, 우리 성취도 수강자 수에 대한 성취도 분포 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자면 A하고 가로 열고 수강자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수강자 수라고 하는 요 등급을 100명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보면 A하고 8.6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 8.6%가 A를 받았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번 똑같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게 되시는 거죠. 그죠? 요 미묘한 차이에 대한 것을 조금 읽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제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반은 이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까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까지 9등급 석차 등급이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했던 것이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만 평기되어 절대 평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일반 선택 과목은 아주 필요한 기본 이해를 과목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누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수준의 과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진로 안내학습, 교과벌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 등에 관련되는 과목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일반 선택에 대한 과목 자체를 예를 들자면 독서, 문학, 수원 수투, 영어 원투, 사회교과나 과학교과, 물화생지 원투 이런 과목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들은 총 과목 수가 51가지, 51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실용국어, 심화국어, 뭐가 있을까요? 실용수학, 경제수학, 과제탐구,
뭐 영어권 문화 진로 영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교과에서 있는 물화생지 1, 2 그러니까 1은 일반 선택이시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2 같은 경우가 있죠. 뭐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뭐 이렇게 해서 총 과목수가 42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깜놀이시지 않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목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든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다 오픈되어 있지는 않으시고 학교에서 그 필요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또 하나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학교의 특색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또 하나 어떤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육 과목에 대한 개설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려해 보셔야 되는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교과 자체가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의 과목 자체가 변경이 있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과학교과에 물화생지 1은 일반 선택이고 진로 선택은 물화생지 2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화생지 2라고 하는 과목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추가되었고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시죠. 조금 처음 들어보는 수학에 대한 개념 자체도 좀 들어와 있고요. 일반 선택에서도 보셔도 대수라고 하는 과목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과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 있는지도 시간이 조금 넉넉하실 때 한 번 정도 참고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이 내용들 함께 넣어드렸고요. 지금은 모든 과목 자체를 세세하게 보시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목차까지는 보시지 않으셔도 적어도 우리가 미리미리 초등학교 시기부터 특히 포기하거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집중과 관심, 호기심들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자료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나름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으시죠? 그죠? 막 머릿속이 아마 복잡하실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대부분들은 우리 상담을 받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3의 성적 표시 방법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네, 석차 등급이 들어간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성적 표시 방법에 대한 거, 우리 성적표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석차 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석차 등급. 자, 1등급은 뭔가요? 네, 4%. 2등급은 11%. 그죠? 3등급은 23%. 네. 그렇게 전체 수강생 중에 몇 %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석차 등급들이 산정이 되시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교과, 우리 공통 과목들은 언제 배운다라고 얘기했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대입에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석차 등급이 가장 중요한 가장 받기 쉽다? 아니면 모든 과목 자체가 다 석차 등급으로 정리되는 학년은? 그렇죠. 1학년이죠. 자, 2학년에도 현재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일반 선택 교과가 있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4%, 11%, 23% 전체 인원의 수의 비례해서 등급이 계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과목 선택에 따라서 그 과목을 듣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만큼 등급을 따기 어렵다. 그런데 전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대학에서
각각의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등급, 내신 등급에 대한 우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석차 등급들을 1학년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탄탄하게 마련해 주실 학습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신지 이해되세요? 자, 요 성적표 조금 보시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볼까요? 자, 일반 선택 과목은 그죠? 상대평가하고 성취평가,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성취평가만으로 성적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상대평가는 성적을 100분위에 따라서 9개 등급으로, 그죠? 9등급제로 1%는 1등급은 4%, 이렇게 100분위에 따라서 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3등급이다, 2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상위 몇 %에 해당되는 등급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성취평가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절대평가 방식인 거죠. 그러면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취율이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면 A, 뭐 80에서 89% B, 뭐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A부터 C까지 3등급. 그죠? 그래서 성취율이라고 하는 원점수가 뭐 80% 이상이다. 그럼 A, 뭐 60에서 뭐 79, 78, 79까지다. 그러면 B, 이렇게 주시는 개념으로 보통 산정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교과 중에 과학 탐구나 예술, 뭐 체육, 이런 교과 과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문 교과에 있는 융합과 과학과제, 뭐 실험, 화학 실험, 뭐 생물 실험, 뭐 이런 과목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원점수에 따라서 A부터 C등급까지 3등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시는 것 자체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가 절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평가 방식은 동점자가 어떻게 해요? 많겠죠. 서열화하기 힘들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그것 자체가 학생이 갖고 있는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을 변별하기에는 우수한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등급 자체는 다 1학년.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은 2학년 일부 과목으로 평가가 되시는 거잖아요. 1학년 내신 성적으로 현재의 학업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은 어떻게 활용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관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적으로 변별이 가능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에 대한 변별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낮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에서는 성적이 조금 낮은 성적의 반영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낮게 반영률 최소화하고 있고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 중심의 종합평가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 중에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우리 화학 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과를 지나가는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물투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때 어떻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의 세특 기록에서 학생의 학습 열의, 학습 활동, 그 다음에 성장과 관련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물2에 대한 물리1에 대한 부분들, 물2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드렸던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일반 여고에서는 물리 과목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과도 상당한 부분은 영향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인 경우에 학교에서 물리라고 하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요거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반영되시는 성적 산출 방법 말씀드렸죠? 표준 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과목만 석차 등급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되면 그때 다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팁 또는 권장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현재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평가나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들을 잘하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있어서 논리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갖춘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자주 갖는 경험들을 조금 자주 갖고 독서를 통해서 논리나 융합적인 사고들을 조금 키워나가는 그런 지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 자체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수행할 때도 단지 현재 대학 지원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도 유리하지만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셨을 때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 선택에 대한 대학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공과 연계된 과목은 필수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입은 물론이고 대입 이후 입학하셨을 때도 또 계속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노력들을 만들어내시는 대학 입후, 더 중요한 대학 입학 이후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 표에 대한 부분들이나 특히 각각 계열이나 학과의 비례해서 선택하면 좋을 과목에 대한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제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 자녀가 진로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대학이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우리 학생부 전형에서는 학생이 해당되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부가 대학에 제공이 되죠. 그래서 대학은 이제 학생부들을 함께 평가하면서 학생이 진로 대비 학습 태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큰 착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교육과정 편성표와 학생이 수강한 과목들을 이제 대조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이수했는지 아니면 진로 과목들을 조금 회피하고 내신 성적 올리기를 위한 과목만 골라서 수강했는지 영리한 학습자인 거죠. 자,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점점 세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특 기록에서도 학생의 성향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했는지 또는 그것 자체가 교사의 평가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 기록이 갖고 있는 힘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다 개설된다라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학생이 그대로 다 감수해야 되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절대 포기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들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아마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일정 시기 선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해져 있으시니까 이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 글쎄요,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주어진 학업이나 주어진 교과 과정의 성적들을 올리고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탐구 자세, 그리고 그것 자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주도성들을 보여주는 좋은 형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높은 차원의 진로 탐구를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의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는 대학이 엄격히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장표는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셔도 괜찮으실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둘째 혹은 셋째를 가지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른 예전에 우리 학교 생활과 또 다른 학교를 만나시게 되시는 상황이 아마 도래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준비 또는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는 노력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신 경우에 이제 학생부의 항목들이 축소되고 있고 뭐 현재로는 선택 과목 조합, 뭐 교과 세트, 내신 성적 위주 뭐 이런 것들로 평가에 대한 축들이 넘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의 또 다른 결과들을 좀 해석하는데 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의 현실에서는 새로운 내신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상위권 대학의 학종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의 유형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 과목을 조금 풍부하게 개설할 수 있는 학교가 유리해지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택이 조금 더 유리해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일반고냐 특목고냐 특성화고냐 라고 하는 학교 유형에 대한 평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아마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학생부 평가만으로 이제 변별력을 하시기에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또 다르시 고민하시게 되지 않을까? 특히 중학교 2학년 이후 밑에 있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중3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면접은 이제 아시다시피 학생부 기반 면접과 뭐 제시문 기반 면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들을 택하더라도 변별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죠?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문항 자체도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논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보면 결국은 이제 변별력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에서 선택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대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 앞으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그냥 둥둥둥 이렇게 크게 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전공 선택에 대한 필요성, 적절한 전공 과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필요성들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육의 과목에 대한 성적 추이도 중요하고요.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희망 전공에 대해서 선 경험 혹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충분한 탐색과 고민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바꾸실 수밖에 없으신 거고요. 그게 조급함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학습량과 다양한 활동들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를 떨어지거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존감 혹은 성취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처 자극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두서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현실적인 우리 학교 생활에 대한 것들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수시전형에서 2개, 교과랑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지원이고요.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현역인 경우에는 2가지 내신과 그 다음에 학생부를 잘 관리해서 2가지 전형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라고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부라고 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이라고 하는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서류 평가 자체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능 정시에서도 서울대와 정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뭐예요? 수능의 성적만으로 100% 적용하는 그런 전형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서울대와 고려는 학생부 기반 서류 평가들을 실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단순히 서울대와 고려 안 갈 거예요. 서울대와 고려 안 갈 거예요. 대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치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자, 우리 학생부 종합 중 교과 성적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냥 우리가 흔히 세특하지요. 자, 실제 이제 학교에서도 보시면 야, 세특 써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정말 기적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세특이 갖고 있는 중요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우리 수업 중에 학생이 보인 교과활동 그 다음에 과목별 세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누가 작성하시게 되겠어요? 그죠? 교과 선생님께서 작성하시게 됩니다. 자, 학기별로 과목별로 500자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분량이 적죠. 그러니까 분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힘든 과정들 정말 밀도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는 더 어려운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24학년 때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자동 공식 동아리는 아니고요. 우리 자동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진로 희망,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영재 발명 실적 이런 거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표로 동그라미 X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 자체는 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 아닌가요? 자,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해서 다 대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독서활동 항목이 대입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독서활동이 안 중요하고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세특 활동에서 연계해서 책을 읽거나 깊이 있는 탐구를 실시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세특과 창치 항목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녀분들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 융합 탐구 보고서나 주제 탐구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이제는 그죠? 쉽지 않아요.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럴 때 또 내가
어, 조금 한국어나 뭐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미안함이 그때 더 생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근데 저희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면. 그런데 꼭 요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 수행 제출 시간을 꼭 지켜라. 자, 수행평가 자체는 엄격하게 채점하거나 굉장히 평가 지표를 탄탄하게 해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출 시간을만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본 점수, 물론 이제 맨 상위에 대한 점수 차이는 미묘하게 있지만 그 제출 시간을 꼭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본 점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수행 과제나 탐구 보고서에 대한 과제들을 많이 내주는 학교일수록 뭐 학생부를 조금 더 풍부하게 우리 친구에 맞게 작성해 주려고 하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각자의 셀프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작성해서 맨날 말씀드리는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노력하고 요만큼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록할 때는 반드시 제목, 왜요? 글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실 수밖에 없죠. 제목과 그 활동을 한 동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잘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대해 보는 부분들은 실제 학교에서 작성하고 있는 수행과제에 대한 부분들 잠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중고등학교의 과학, 수행, 뭐 사회,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실제로 저희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들을 다 캡처해서 보내드렸어요. 우선은 보시면 어떠세요? 네. 쉽지 않죠? 그냥 내용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하고 어디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이제 녹색창 요즘에는 이제 챗GPT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모델 뭐 AI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글쓰기나 뭐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것들을 노력해서 잘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볼 부분들 그 다음에 단순한 한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만 평가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 수행평가에 대한 제출 기간이 늘 바쁜 시기, 수험 시기랑 기말고사 전후라고 하는 아주 빠듯한 일정에 많은 과목들의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시간 관리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우선순위 또 하나 각각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는 그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늘 허걱거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날짜를 미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남학생들인 경우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많죠. 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친구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기간을 조금 오래 두고 만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3년, 4년. 정말 중딩이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오고 뭐 이러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문화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의 뭐고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리숙해서 그죠? 어려서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친구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능력 있다. 특히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은 이제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는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내가 이 과목만은 정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자 이거 뭐 어떤 과목? 그러면 누구? 라고 떠올릴 수 있는 대표되는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가 굉장히 자존감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에 잘할 수 있는 거,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좀 키워볼 수 있을까? 야, 우리 어떻게 좀 씩씩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자기와의 싸움이긴 하겠지만 또 옆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야 되는 영역인 것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습이라고 하는 공부의 기본기를 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구분과 반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분은 뭘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외울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될 것, 또 시험에 나올 것과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들. 자, 공부를 학습을 얼마만큼 성적과 비례해서 잘 하는가라고 하는 친구들 자체는 이 구분을 잘 하고 있는 친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분들 자체를 하면 어쨌든 집중에 대한 것들도 좀 높아지고요. 그 내용 자체를 머릿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무엇을 조금 더 시간 투자하고 그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들을 좀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반복에 대한 경우는 뭐예요? 모든 영역에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인 거죠. 하지만 지겹습니다. 자, 대부분의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형되어 있습니다. 범위와 학습에 대한 양 자체가 테스트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수능에서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나오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시니까 그것은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성적 혹은 내가 어떤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통해서 쉽게 받아들여졌던 그 내용들은 계속 반복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장기 기억. 자, 이 장기 기억들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학습의 성과를 올려가는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 자, 저희가 글쎄요, 성적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초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과목들을 하는데 4번에서 5번 정도의 반복이라고 하는 횟수 자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시험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확보하는 그런 트레이닝들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 기틀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구분. 자, 각각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 조금 지겨운 거, 하기 싫은 따분함 자체를 이겨내는, 견디는 힘들을 키워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되신 일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이미 입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구분과 반복이라고 하는 각각의 학습들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습 시간을 늘려가면서 구분과 반복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 혹은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스스로 감을 키우는 그 훈련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은 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어들은 워낙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까지나 계속 우리 자녀들을 케어해주고 계속 함께 살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 그죠? 그것은 단지 성적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옆에 저희 멘토 컨설턴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궁금한 거, 확인하시고 싶으신 거, 더 알고 싶으신 부분들은 늘 언제나 노크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고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기회 되시면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